잘 들리는 거니? 그, 예, 예, 지난 시간에는 그 제가 약간 간략하게 그 양자 정보의 개념에 대해서 좀 그 오버뷰를 하는 식으로 했었고, 이제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텐데, 뭐 지난 시간에도 약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느꼈듯이, 그러니까 뭐 양자역학을 처음 보는 학생들이나 뭐 그런 경우에도 약간은 보였던 게 이게 꽤 선형대수랑 되게 연관이 많다는 거, 예, 그거는 좀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계속 그러니까 수업 항상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선형대수에 대한 리뷰를 좀 시작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뭐 계속 강조하지만 뭐 원래 선형대수 자체가 그 이 과목의 선수 과목이긴 한데 여전히 안 듣고 그냥 듣는 학생들도 있어서, 예, 그 학생들이 뭐 제가 뭐 듣지 말라고 하기까지는 않지만 근데 적어도 이 수업을 어느 정도 계속 따라가려면 여기서 리뷰하는 정도의 그 선형대수의 지식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그게 잘 안 된다 생각하면은 그 뭐 계속 얘기하지만 제가 2020년도에 그때 코로나 때 녹화했던 강의를 그 공대 홈페이지에 그, 예, 공대 유튜브 채널에 거기 올려놨으니까 거기 앞에 한 6강의 정도가 오히려 그냥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여전히 약간 리뷰에 좀 가깝긴 해서 완전히 다 커버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한 2배 정도는 더 디테일하게 많이 했으니까 잘 모르겠으면 그거를 좀 참고하시고, 그것도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사실 선형대수를 다시 좀 먼저 듣고, 예, 듣는 거로 권합니다. 예, 그래서 예, 일단은 어느 정도 선형대수를 다 안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그, 예, 일단 뭐 제일,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선형대수를 제대로 그 이해하고 있다면은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게 그 벡터 공간이 무엇인지, 선형 벡터 공간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겠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정의는 되게 간단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러니까 결국엔 벡터 스페이스라는 게 일종의 집합이라고 봤을 때 그 집합 내에 제가 임의의 벡터를 2개를 꺼내서 얘네들을 더했다고 하면은 그럼 그 더한 거라는 거의 결과가 무엇인지가 정의가 잘 돼야 된다는 거죠. 수학적으로 정의가 잘 돼야 되는 거고, 물론 그 정의는 그 상황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특정한 방법만이 정의라는 건 아니고 어쨌든 잘 정의가 돼야 된다. 근데 잘 정의가 된다는 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저희가 이렇게 새로운 그 어떤 그 더하기라는 결과를 정의했을 때 그 결과가 원래 집합에 포함이 돼야 된다. 예, 보통 그런 걸 클로저라는 표현으로 보통 수학에서 얘기하죠. 그래서 이 조건과 그 다음에 제가 이미 주어진 어떤 그 벡터가 임의의 벡터를 제가 하나 뽑았을 때 걔한테 몇 배를 가해가지고, 예, 이런 식의 보통 저희가 스칼라 곱을 보통은 하죠. 근데 스칼라 곱을 했을 때도 그 벡터가 원래 자기 자신에 속해야 된다. 예, 이런 것들이 만족되는 게 그 덧셈과 물론 덧셈의 정의와 그다음에 곱셈의 정의가 잘 정의되고 그다음에 이런 걸 만족되는 게 일단 제일 기본이고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몇 가지 저희가 되게, 그러니까 사실 3차원 벡터를 저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3차원 벡터가 가지는 대부분의 모든 성질이 여기에 그냥 한마디로 추상화시켜서 나열한 것뿐이죠. 그래서 사실 이게 뭐 너무나 당연한 거는 뭐 전혀 이상하지 않는데, 약간 접근 방법이 다른 게 기존에는 저희가 그 실제 우리가 사는 이런 3차원 공간에서 벡터들에 대한 이러이러한 성질들이 있다는 거를 약간 확인하는 차원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그, 예,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그런 거가 존재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냥 아예 수학적으로 쭉 정의를 한 다음에 저희가 오히려 3차원 공간, 3차원 벡터에서 느꼈던 이러이러한 당연해 보이는 성질을 그냥 수학적인 공리로만, 예, 아니 수학적인 정의로만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약간 추상화시킨다는 거에 다른 관점입니다. 예, 그래서 뭐, 예, 여기서 또 만족해야 되는 게 그 곱셈에 대해서도 이런 분배 법칙 같은 게 적용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스칼라 곱에 대해서 그 결합 법칙이 성립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덧셈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덧셈에 대해서도 결합 법칙이 성립해야 된다. 예, 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 예, 그냥 초등학교 수준의 얘기들을 계속하는데 이런 정의만 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가 다른 성질들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널 벡터라고 하는 이런 애도 존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널 벡터를 저희가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인버스 벡터라는 거를 덧셈에 대한 역원이라고 표현하네. 예. 덧셈에 대한 역원이 존재한다는 거를 이제 정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역원이란 걸 정의하려면 일단 0이란 게 정의돼야 되는데 근데 이미 0을 정의했으니까.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모든 게 정의가 잘 돼야지 저희는
그 벡터 공간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까지는 뭐 그냥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그다음에 그 보통 우리가 그냥 여기다 스칼라 값이 1인 거 곱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랑 같다라는 거 얘기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그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보통 일반적인 선형대우 시간에 제일 많이 배우는 그 뭐 행렬이라든지 아니면 벡터들은 대부분 다 실수로 이루어졌을 텐데 양자역학에서는 일단 그게 복속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게 아마 그 가장 큰 차이점이라 보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몇 가지 성질들이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면 내적에 대한 정의도 약간씩 바뀌고 그다음에 뭐 저희가 그 보통은 대칭 행렬이라고 부르는 애를 저희는 허미션 그 뭐 우리말로는 에르미트라고 부르던데 뭐 허미션 행렬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그 오소건 그 직교 행렬이라고 부르는 애를 거기서는 또 유니테리라고 부르고 뭐 그런 식의 정의들이 약간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신경을 써야 되고 그래서 뭐 보통 선형대수 할 때 뭐 그렇게 뭐 많이 강조하고 얘기는 안 할 것 같은데 어쨌든 보통은 필드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저희가 곱하는 스칼라의 종류가 어떤 값이냐 아니면은 저희가 행렬의 표현 또는 뭐 열벡터 표현 뭐 그런 식으로 쓸 때 거기에 들어가는 엘리먼트가 어떤 종류까지 허용되느냐를 보통은 저희가 필드라고 부르죠. 그래서 뭐 다시 한번 강조하면은 기존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저희가 많이 배우는 그 선형대수에서 사용되는 필드는 실수라고 하면은 그 여기서는 앞으로는 우리는 복소수를 다룬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방금 전에 얘기했던 저런 정의만으로 저희가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직관적인 그런 개념들이지만 뭐 그래도 이게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연하지 않고 실제로 저희가 증명을 해야 되는 몇 가지 성질들이 있죠. 예를 들면 저희가 0벡터라는 게 정말 그러니까 유일하냐? 그거는 사실은 뭐 원래 아닐 수도 있지만 앞에서의 정의를 활용하면 사실은 증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강조하는 게 뭐냐면 뭐 아니면 뭐 어떤 벡터에다가 제가 스칼라 값 그 필드로 스칼라 값을 0을 곱하면 이거는 저희가 널 벡터라고 정의한 거랑 같다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어떤 벡터의 그 덧셈에 대한 역원은 사실은 원래 벡터에다가 앞에다 마이너스 1을 곱한 거랑 같다든지 이런 성질들을 뭐 아니면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있는데 이런 거를 제가 지금 뭐 굳이 나열하는 이유는 뭐냐면 뭐 이런 거 증명하는 걸 시험 문제로 낼 가능성이 꽤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앞에서의 정의만 쭉 잘 이해를 하면은 그럼 사실 증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증명 어떻게 했는지 모르면은 그 여기 밑에 있는 참고문을 한번 확인해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 예전 강의 같은 데서는 이런 걸 좀 더 설명을 했으니까 이런 걸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저희가 양자역학에 사용하는 선형대수가 일반적인 선형대수로 또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그 보통은 저희가 일반적인 선형대수에서 벡터라고 나타내면은 물론 이거를 뭐 그냥 진짜 공간상에 있는 이런 뭐 3차원 벡터로도 나타내지만 얘들을 뭐 이런 식의 뭐 벡터 표현으로도 많이 표현을 하죠. 그리고 더 많이 사용하는 거는 얘들에 대해서 이런 식의 컬럼 벡터의 형태로 얘 뭐 좌표값이 얼마고 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타내잖아요. 근데 양자역학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 표기법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캣이라는 표현과 그 다음에 브라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면 저게 뭐야? 라고 약간 당황할 수 있는데 그냥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보통 저희가 그 선형대수에서 다루는 이런 열 벡터는 사실은 얘랑 해당되는 게 저렇게 제가 K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V라는 벡터를 나타낼 때 보통 노테이션으로 그러면 이렇게 V라고 하는데 이렇게 꺽쇠를 이렇게 쓰는 형태를 사용하고요. 그에 비해서 저희가 뭐 예를 들면은 이런 벡터의 내적을 구하겠다. 그러면은 보통은 아니면 뭐 이렇게 새로운 벡터가 W라는 벡터가 또 하나 있을 때 예를 들면 이거 두 개의 벡터를 내적을 한다는 표현을 하면서 그럼 얘 자체는 뭐 저희가 이렇게 열 벡터의 형태로 나타내겠지만 얘네의 내적을 보통 표현할 때는 이 벡터의 그 트랜스포즈 전치 행렬 형태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행과 열을 바꿔서 만든 다음에 이거의 내적을 보통 표현을 하죠. 그리고 뭐 이거를 이런 그 행렬의 표현으로 한다면 뭐 당연히 얘는 뭐 V에 대한 V1, W1, W2 이렇게 되고 그다음 얘에 대해서 V1, V2 이렇게 쭉 될 텐데
예,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행렬의 표현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양자역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노테이션은 뭐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요 열 벡터를 나타낼 때 제가 보통 그 캣이라는 요런 노테이션을 쓴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행 벡터를 나타낼 때는 저희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얘를 뒤집은, 예, 예를 들면 W라는 벡터의 캣 벡터라고 할 때는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노테이션이 왜 이런 노테이션을 쓰지? 라고 약간 좀 그 의아하고 왜 저런, 예, 꼭 해야 될지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사실 이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서 이거를 브라켓 노테이션으로 표현을 하는데, 브라켓 노테이션 쓰면은 훨씬 더 직관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왜 이런 애들이 이름이 브라랑 캣이라 나왔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뭐 제일 간단한 거는 얘를 나타내는 일종의 관계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된 애는 그러니까 요런 거를, 그러니까 열 벡터를 쟤는 보통 브라로 나타내고 행 벡터를 캣으로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얘에 해당되는 관계는 저희는 그냥 요렇게 쓸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보통은 이거에 약간 좀 그 어차피 이 바가 동시에 들어간 거는 별로 그 낭비니까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럼 이제 왜 이게 이름이 브라켓인지 좀 더 명확해지지 않나요? 왜냐면 저희가 표현을 여기에, 그러니까 요렇게 양쪽에 요렇게 하는 거를 뭐 영어로 브라켓이라고 부르니까, 예, 여기서 C를 날리고 얘를 브라라고 부르고 뒤에 있는 걸 캣이라고 부른다. 예, 그냥 그 이유입니다. 정말. 예,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혹시라도 저거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럼 브라켓이라는 이름을, 그러니까 그냥 영어 단어를 띄우면은 그러면 이름은 금방 기억날 겁니다. 그래서 저희 뭐 보통 얘기할 때는 캣 벡터 아니면 브라 벡터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저런 그 그러니까 용어들이 나올 때 그 당황하지 말고 아 쟤네들을 나타낸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예, 그래서 예, 제가 그러니까 뭐 이런 성질들을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정의들로만 증명을 하려면 사실은 수학적으로 엄밀한 과정들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뭐 이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이런 3차원 공간의 벡터로 생각하면은 뭐 사실 되게 쉬운 문제들이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는 좀 수학적으로 추상을 시킨 다음에 하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왜 계속 그런 벡터 공간이란 거를 뭐 이런 3차원 또는 이거를 그냥 단순히 n차원으로 확장한 거로 얘기하지 않고 자꾸 추상화를 시킨다고 얘기를 하냐면, 저희가 뭐 어떤 때는 다뤄야 되는 벡터 공간이 뭐 정말 저렇게 생긴 벡터가 아니라, 예, 뭐 예를 들면은 그 이게 작동을 하다 하면 이거죠? 예, 예, 일단은 그 여기 나온 예를 들어보면은, 예를 들면 저희가 2x2 그 행렬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2 곱하기 2짜리 행렬도 얘도 사실은 벡터, 그러니까 좋은 벡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2 곱하기 2 행렬도 저희가 두 개의 행렬을 어떻게 더하는지에 대해서 다 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룰들을 다 적용을 해보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그 정의를 다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냥 완전히 달라 보이는, 저희는 보통 이런 거를 벡터라고 생각하지만 뭐 2 곱하기 2 아니면은 뭐 n 곱하기 m짜리 행렬 걔들도 다 좋은 벡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구간에서의 정의가 되어 있는 이런 함수도 사실은 얘도 일종의 벡터 공간으로 다 활용이 가능하고요. 뭐 아니면은 이런 식의 어떤 그 주기를 가진 함수들 이런 것들도 다 벡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추상화를 시켜야 되는 이유가 얘들은 완전 달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벡터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수학적인 그 행동이라든지 결과는 다 똑같은, 그러니까 하나만 증명을 하면 나머지 경우에 다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추상화를 좀 선호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벡터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은 좀 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런 강의들을 좀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보통 저희가 그 선형대수 배우면서 제일 먼저 다루는 개념 중에 하나가 그 1차 독립이냐 아니면 1차 종속이냐, 예, 그런 표현을 쓰죠. 그래가지고 1차 독립의 의미는 딴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제가 뭐, 뭐 아까 여기와 같은
이런 벡터 두 개가 있을 때 이런 벡터에다가 제가 이 W라는 벡터 앞에,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여전히 예전에 화살표 표시에 저런 벡터를 쓴다면 여기에다 어떤 개수를 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떤 개수를 곱했을 때 과연 얘가 0벡터가 나올 것이냐, 그러니까 0벡터가 나오려고 할 때 필요한 이 AB가 어떤 조합이 가능하냐를 따졌을 때 이거를 만족하는 게 그러니까 A와 B가 동시에 0 되는 경우밖에 없다 하면은 저희는 얘네들을 선형 독립이라고 하고, 만약에 거꾸로 얘들 같은 경우에 명확하죠. 요거 두 개를 더 있는데 다시 0밖에 안 나오려면 그러면 그때는 얘와 얘가 완전 다른 방향을 가리키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무조건 앞에다 개수를 0으로 곱하는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W랑 V가 서로 평행한다든지 아니면 서로 정확하게 반대를 가리키고 있으면 그 경우에는 사실 여기에 0이 아닌 애들을 써도 얘들은 0 벡터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는 선형 독립이 아니라 종속이라고 부르죠. 예, 뭐 그 개념을 얘기하는 거고, 뭐 다들 잘 아시는 개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개념을 계속 강조하냐? 저희가 선형 독립이라는 거를 정의를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이제 벡터 공간의 차원이라는 걸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벡터 공간의 차원이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우리가 어떤 벡터 공간이 주어졌을 때 이런 식의 독립이 되는 그런 벡터를 최대한 몇 개까지 찾을 수 있냐. 예, 그게 사실은 차원인 거죠. 그래서 보통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가 사는 3차원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꼭 저희가 직교 좌표계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X, Y, Z를 해가지고 여기에 딱 잘 맞는 그런 애들 많이 생각하겠지만, 얘들 말고 정말로 뭐 하나는 이렇게 가있고 하나는 이렇게 가있고 그 다음에 하나 정도 한 이 정도만 돼도 얘들도 충분히 좋은 그 선형 독립인, 예, 그러니까 선형적으로 독립인 그런 벡터들이고, 걔네들이 3개까지는 할 수 있는데 4개 이상은 안 된다는 거죠. 예, 3차원 공간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 3차원 공간의 차원을 보통 3차원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저희가 보통 나타낼 때 표기법이 뭐 예를 들면 실수로만 이루어진 공간의 경우에는 차원까지 표시해서 보통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컴플렉스 넘버를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한다. 저건 그냥 노테이션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예를 들면 2 곱하기 2 행렬에 얘 차원은 그러면 얼마겠냐. 그러니까 이러한 행렬들, 2 곱하기 2로 이루어진 벡터 공간이 있다고 했을 때 얘 차원이 얼마겠냐 하면은 좀 헷갈리죠. 근데 사실은 되게 간단하게 다시 보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A, B, C, D로 돼 있는 이런 행렬이라 할 때 그냥 얘를 잠깐 동안 이렇게 열 벡터로 그냥 매핑을 시킨다고 생각해도 이때 일어나는 덧셈의 룰이나 이렇게 했을 때 덧셈의 룰 다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냥 4차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가 4차원이니까 얘도 그러면 4차원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러니까 저렇게 완전 다른 벡터에 대해서도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이 시어렘 같은 경우도 앞에서 얘기했던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독립이라는 개념만 제대로 잘 활용하면, 그럼 저희가 뭘 증명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n차원의 공간에 어떤 벡터가 있다. 뭐 3차원의 공간에 3차원의 어떤 벡터가 있으면 얘는 항상 저희가 3개의 독립인 벡터들의 선형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죠. 예,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일반화시킨 게 그냥 이 시어렘이고, 이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얼마든지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꼭 이 문제를 낸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의 증명들은 다 익숙해야 된다는 게 지금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퀴즈는 그런 위주로 낼 거라는 뜻이죠. 예, 그 다음에 저희가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베이시스라는 걸 정의를 하는데, 베이시스는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임의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뭐 사실 임의죠. 그러니까 임의의, 그러니까 선형적으로 독립인 그런, 그러니까 n차원 공간에서 n개의 독립인 벡터만 찾을 수 있으면 걔들은 그냥 항상 베이시스다. 베이시스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통은 얘기하죠. 그게 꼭 직교 좌표계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보통은 저희가 그러니까 직교하는 그런 벡터들을 베이시스로 사용하는 걸 선호하긴 하는데, 그거는 뭐 뒤에서 할 얘기고, 그냥 저희가 선형 벡터 공간이라는 표현만 할 때는 사실은 꼭 그 조건을 만족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그 시어렘에서 얘기했듯이 임의의 벡터는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n개의 선형 독립인 벡터를 먼저 정의를 하면은 얘네들의 1차 결합으로 항상 나타낼 수 있다 했으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표현도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앞에 저희가, 그러니까 보통은, 그리고 저희가 부르는 또 이름이 뭐냐면
이렇게 베이시스를 결정해 놓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이 앞에 붙는 개수를 저희는 보통 벡터의 컴포넌트라고 부른다는 거죠. 뭐 그냥 정의입니다. 뭐 다들 잘 알고 있는 정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뭐 당연해 보이지만 뭐 만약에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정의만으로 증명할 수 있을지 약간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 그럼 예를 들면 이러한 저희가 임의의 벡터를 아까 theorem 1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진 베이시스에 대해서 전개를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전개할 때 나오는 이 개수들이 유니크하냐? 사실은 그것도 아까 얘기했던 선형 독립이라는 개념만 잘 활용하면 좀 증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으면은 좀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방금 전까지 얘기한 거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 저도 처음에 선형대수를 배울 때 그 구분을 잘 못했던 게 뭐였냐면, 저희가 보통 그 선형대수를 배우기 전에 보통 그 중고등학교 때 먼저 배운 게 그러니까 3차원 벡터에 대해서 배우고 뭐 2차원 내지 3차원 벡터에 대해서 배우고 거기서 되게 내적이란 걸 되게 자연스럽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벡터 공간하면 당연히 다 내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굳이 수학적으로 따지자면, 그리고 그 선형대수에서는 정확하게는 사실 구분을 합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성질들, 뭐 이런 베이시스로 분해되고 뭐 차원을 결정하고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사실은 내적이란 거 정의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사실 이 페이지 전까지는 내적이란 거 전혀 얘기 안 하고 모든 얘기를 할 수 있었고 그 내용들만으로 서로 다 증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거기까지는 필요 없는데, 내적이란 게 있으면 훨씬 더 편하다는 거는 뭐 경험은 잘 알죠. 그래서 저희가 내적을 또 추가로 정의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전에는 주로 저희가 실수 공간에서의 그런 내적 같은 걸 주로 다뤘었는데, 뭐 3차원 공간이나 아니면은 걔를 그냥 임의로 n차원으로 늘린 것까지 생각했는데, 그럼 정말로 그게 추상화할 만한 거에 다냐 했을 때 약간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수로 우리가 제안했을 때랑 이거를 복소수로 확장했을 때 약간 좀 더 고려해야 되는 성질이 있는데, 그게 뭔지를 먼저 보려면은 일단은 저희가 오히려 친숙한 이런 3차원 벡터, 이런 개념부터 다시 돌아가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벡터들이 그러니까 그런 벡터들에서 3차원 공간에서 정의된 내적이란 게 어떤 성질을 가졌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첫 번째는 저희가 보통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었죠. 그 3차원 공간에서의 저희가 각각의 A와 B의 벡터의 컴포넌트가 있으니까 얘네들의 내적이란 거는 우린 이렇게 정의하자 해가지고 많이 사용했죠. 뭐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의를 하니까 얘한테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뭐 당연한 성질이 A와 B의 제가 이 순서를 바꿔도 걔네들은 그냥 일반적인 그 실수의 곱의 뭐 합이니까 얘네들의 뭐 순서 바꾼다고 해서 달라질 게 전혀 없었죠. 그래서 벡터는 두 개를 내적할 때 보통은 순서에 상관없이 내적의 결과는 같다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또 요걸로 나오는 그러니까 또 결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만약에 제가 내적을 하는데 두 개의 다른 벡터가 아니라 하나의 같은 벡터에 대해서 서로 내적을 한다면, 그러면 얘네가 결국에는 다 같은 애의 AX의 제곱 더하기 AY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곱들의 합이 될 테니까 얘는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만족되고, 마찬가지로 거기서 또 나오는 조건이 그럼 0이 되는 조건은 언제냐 했을 때 모든 컴포넌트가 0일 때라는 거죠. 뭐 되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형성. 선형성이라고 저희가 보통 어떤 게 선형적이다 할 때는 두 가지의 중요한 프로퍼티가 있죠. 첫 번째 뭐냐면, 예를 들면 제가 어떤 함수 관계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뭐 x라는 애를 뭐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예를 들면 제가 여기다가 넣어주는 x 대신에 이거를 a배를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얘는 원래 그냥 x를 넣은 거에다가 그냥 곱하기 a를 한 거, 이거랑 같아야 되는 게 첫 번째 선형성의 조건이고, 두 번째는 예를 들면 제가 여기다가 x 더하기 y를 하면은 그럼 얘는 x 따로 계산하고 그다음에 y 따로 계산해서 얘네들을 더한 거랑 얘네들이 아예 처음부터 입력을 먼저 더한 다음에 계산을 한 거랑 아니면 입력 따로 계산한 다음에 더한 거랑 같아야 된다. 이게 선형성의 두 번째 조건이죠. 그래서 보통 그냥 이거 합쳐가지고 나타내는 표현이 ax 더하기 by는 보통 이렇게 하는 거죠. 보통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여기서 결국엔 그런 표현을 그냥 적어준 것 뿐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선형성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선형성의 정의는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저희가 3차원 벡터, 예, 그냥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일반화 시킬 거냐? 한번 고민을 해봐야죠. 자, 첫 번째, 여기에 첫 번째 라인에 해당되는 게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얘가 나타내 주는 거는 벡터로 시작을 했는데, 결과는 벡터가 아니죠. 스칼라죠. 네, 그래서 뭐 딴 게 아니라 첫 번째 그 일반적인 그 내적이 만족해야 되는 조건은 뭐 예, 내적의 결과는 숫자여야 된다. 예, 스칼라여야 된다.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니죠. 예. 두 번째가 사실 좀 찝찝한 부분인데, 예. 아까는 여기서 제가 대칭적이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예, 그러니까 교환법 일종의 뭐 대칭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아니면 일종의 교환법칙처럼 되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얘도 어느 정도는 대칭인데 여기 보시면은 얘를 바꾸는 순간 이 값의 결과가 마지막에 여기에 그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이 돼야 됩니다. 이게 약간 좀 예,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 특이하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결과인데 저희가 항상 실수만 다루다 보니까 복소수에서는 저래야 될 거라는 거를 별로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예, 근데 저거가 예, 예. 근데 그러니까 저거의 의미한 그러니까 저거를 뭐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은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그 설명은 하겠지만 저게 나타내는 게 무슨 의미로 해석하면 되냐면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캣 벡터라고 할 때 얘를 뭐 예를 들면 얘에 해당되는 어떤 이런 그 열 벡터의 형태를 예를 들면 1, 뭐 마이너스 1, 뭐 그냥 i 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럴 경우에 아니면 약간 좀 극단적으로 뭐 2i라고 할게요. 예,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얘기할 때 얘에 대한 내적을 보통은 저희가 이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얘를 이런 형태로 바꾸면은 그냥 제일 처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얘의 열 벡터 형태가 아마 2의 i, 2i 해가지고 얘랑 요거를 이렇게 내적하는 거를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하면 1 빼기 4 마이너스 4가 돼서 마이너스 3이 되죠. 근데 그러면 이 여기 있는 세 번째 조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적을 했는데 0보다 작은 결과 나오잖아요. 여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 저희가 얘를 이렇게 열 벡터로 만들 때 모든 컴포넌트들에서 다 그 켤레복수수로 바꿔준다. 예,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얘가 이렇게 되니까 크기가 그러니까 크기는 얘의 제곱근이니까 루트 5짜리 그런 벡터라는 거죠. 근데 요거만 대충 봐도 예, 2와 크기가 2와 1과 2짜리 그런 컴포넌트를 가진 애는 벡터의 크기가 루트 5가 될 거는 뭐 어느 정도는 명확해 보이니까 이게 훨씬 더 합리적인 정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거를 만족하려다 보니까 예, 그러면 오히려 정의가 저렇게 되면 안 되고 예, 이렇게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왜 이거랑 연결되는지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예, 일단은 그런 그러니까 약간 말도 안 되는 거를 피하기 위해서 예, 사실은 정확하게는 이 세 번째를 정확하게 제대로 살려주기 위해서 예, 얘는 반드시 저렇게 스큐 시메트리 형태로 정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뭐 리니어리티는 뭐 예, 똑같이 적용되는데 근데 얘도 제가 여기다가 약간 한정어를 붙인 게 캣에 대해서는 리니어하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보통은 예, 그러니까 결국엔 저희가 행벡터죠. 행벡터에 해당하는 애는 약간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리니어하긴 하는데 뭐 정확하게 저희는 엔타일 리니어하다는 표현을 쓰긴 합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예,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뭐 질문 있나요? 너무 쉬운 얘기를 계속 하는 거. 브라이데이프도 거의 리니어한데, 그러니까 걔도 개수들 앞에 그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리니어라는 표현을 못 쓰는 거죠, 정확하게.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약간 구별하는 게 뭐였냐면 요 앞 페이지까지는, 그러니까 이너 프로덕트 정의하기 전까지는 저희는 얘네들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벡터 스페이스라고 불렀고, 이제 거기다가 저희가 이너 프로덕트를 추가로 넣어준 거라고 계속 강조를 했죠. 그러니까 없어도 돼요, 벡터 스페이스 자체는. 근데 거기다가 이너 프로덕트까지 넣어줬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만들어진 좀 더 풍부해진 그런 스페이스를 보통은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라고 부르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양자역학을 기술할 때
제일 처음에 사용되는 선형대수랑 관련된 표현이 뭐냐면 실버 스페이스에서 벡터로 정의된다. 뭐 그런 표현을 쓰는데 실버 스페이스랑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랑 그 보통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거의 그냥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힐버 스페이스라고 저희가 할 때는 한정적으로 약간 추가적인 조건이 좀 들어가게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양자역학 그냥 리뷰를 좀 할 때 그때 제가 간단하게 차이가 뭔지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실버 스페이스랑 이너 프로덕트 거의 비슷하다. 예, 뭐 여기 뭐 제대로 배운 학생들은 그게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할 때는 뭐 거의 큰 차이 없이 사용하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예, 그래서 앞에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쭉 정의했는데, 그럼 이걸 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추상화시켜서 했다는 거는 꼭 내적의 정의가 꼭 예전하고 같을 필요가 없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3차원 벡터 같은 애들에 대해서도 제가 다른 형태의 이런 내적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x, y, z의 세 개의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있지만 얘네의 내적을 뭐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러면은 예를 들면 첫 번째 조건 잘 맞죠? 예, 뭐 이렇게 하면 당연히 결과가 숫자가 나오겠죠? 그리고 두 번째도 제가 만약에 얘를 실수로 제한을 한다면 그럼 얘도 큰 문제 없이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잘 맞을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여기 뭐라고 했냐면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그럼 언제 0이랑 같냐? 반드시 0벡터일 때만 0이랑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내적의 값이 0이 되려면 0벡터만 절여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내적을 이렇게 XY 컴포넌트에 대해서 하고 세 번째 컴포넌트에 대해서 안 하면은 그러면 사실 제가 예를 들면은 0,0,1이라는 이런 벡터를 제가 가지고 오면은 얘는 내적하면 0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0은 아니잖아요, 길이가. 예,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모순이 되는 부분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은 얘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떨까? 얘도 보면은 선형적일 것 같은데 사실 잘 따져보면 얘도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얘들을 보면은 얘는 기존에 있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AB 곱하기 근데 그러니까 X 컴포넌트끼리 곱해서 더하고 그다음에 Y 컴포넌트들끼리 곱한 다음에 더하는데 원래는 이게 앞에 2가 안 곱해지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거. 그리고 Z에 대해서도 3이 안 곱해지고 얘는 왠지 안 될 것 같잖아요. 좋은 내적이. 근데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저 조건들만 딱 확인해 보면 사실 얘는 되게 좋은 내적입니다. 오히려.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너 프로덕트라는 걸 정의할 때 꼭 한 가지 조건, 한 가지 정의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이런 애들. 얘는 보면 오히려 처음 거랑 거의 비슷해 보이니까 잘 맞을 것 같지만 얘도 사실 안 된다는 거를 얼마든지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일반화된 이런 조건만 딱 가지고 얘네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다 확인하는 거를 그런 거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제가 뭐 아까 약간 질문 비슷하게 나왔던 게 뭐였냐면 브라 같은 경우에 그러면 걔가 리니어하냐 안 하냐를 할 때 그냥 단순하게 리니어하다는 표현을 제가 못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를 여기서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했듯이 더 이상 이런 식의 화살표의 그런 노테이션을 안 사용하고 저희는 그러니까 브라켓 노테이션만 사용할 건데 그러면은 제가 예를 들면 이런 벡터가 두 개가 주어졌을 때 뭐 W라는 벡터랑 Z라는 벡터가 주어지고 걔들 앞에 뭐 A와 B로 이렇게 개수로 해서 스케일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더한 이런 벡터가 있으면 얘들을 저희는 뭐 그냥 편의상 이렇게 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쓰는 게 뭐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약간 좀 그냥 융통성을 발휘해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과연 이렇게 생긴 브라 벡터는 어떻게 생겨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브라 벡터가 어떻게 생겨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려면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이게 자꾸
작동이 좀 이상한데. 제 컴퓨터가 좀 많이 느려진 것 같아가지고. 예, 예, 일단은 얘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에 대한 브라에 대한 어떤 성질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사실 브라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거는 이 이너 프로덕트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저희가 벡터 스페이스 얘기할 때 뭐 브라라는 게 존재한다 뭐 그렇게 했지만 이너 프로덕트가 없으면 사실은 얘네들에 대한 성질 자체를 얘기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단은 이너 프로덕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이너 프로덕트를 생각해 볼 거냐면 저희가 지금 알고 싶어하는, 예, 요렇게 생긴 얘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랑 새로운 벡터 V를 이렇게 내적을 했을 때, 예,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다, 예, 이제 죄송한데 이게 너무 느려가지고 잠깐만 좀 멈췄다가 다시 좀 할게요. 나아졌기를 기대하는데 죄송합니다. 어, 예, 일단은 저희가 관심 있는 이 벡터를, 예, 벡터에다 일단 임의의 어떤 새로운 벡터 V를 내적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일단 저희가 잠깐 동안 요거를 이렇게 쓰겠다고도 얘기를 했으니까, 예,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어, 그러니까 내적의 일반적인 성질 때문에, 선형적인 성질 때문에 저희가 뭐 이렇게 된다라고도 그냥 얘기할 수 있겠죠. 뭐 그것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뭘 생각해 볼 거냐면, 그 여기 가운데 있는 표현으로 됐을 때, 예, 요렇게 된 애 대신에 얘의 그러니까 요 값에 그 켤레복소수 형태, 그러니까 컴플렉스 컨주게이션 형태의 값이 어떻게 나타날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그리고 저희가 유일하게 아는 정의는 뭐냐면 요런 내적에다가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을 하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스큐 시메트리의 정의였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계속 정의만 따라갑니다. 그래서 저런 정의를 하면은, 그러면 저희는 또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저희가 아까 이너 프로덕트의 정의를 할 때 얘의 또 선형성을 저희가 정의를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애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을 마지막에 할 거니까 얘 나중에 한다고 치면은, 그러면은 요게 이렇게 분배 법칙처럼 나눠지는 거, 예, 분배 법칙처럼 나눠진다는 표현이 좀 잘못된 건데, 그러니까 선형성을 가지고 저렇게 쪼개진다는 거, 저거는 그냥 이너 프로덕트의 정의였죠. 그래서 저렇게 쪼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제 보면은 A라는 거는 스칼라 값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내적된 값도 스칼라 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스칼라 곱하기 스칼라 더하기 스칼라 곱하기 스칼라, 그런 형태니까 저희는 그러면 그걸 잘 알죠. 그러니까 어떤 숫자에 그런 숫자가 주어졌을 때 걔의 전체적인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은 모든 숫자들에 대해서 각각의 다 컴플렉스 컨주게이션 해줘야 된다. 뭐 이거는 그냥 저희가 아는 수학이, 그러니까 그냥 산수, 네, 뭐 중고등학교 때에서 배우는 그냥 수학이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를 뭐 하는 것까지는 뭐 큰 문제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할 거는 다시 여기다 스큐 시메트리를 적용해서 얘네들의 위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이제는 다시 보니까 V라는 애들이 다 공통으로 캣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다시 이렇게 묶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한 내용이 뭐냐면 결국에
아까 얘기했던 그러니까 얘가 그냥 리니어하게 예를 들면 저희가 요렇게 시작을 했는데 얘에 해당되는 브라 벡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얘기를 할 때 그냥 요렇게 되지 않는다. 그냥 여기다가 그러니까 그냥 요렇게 되지 않는다는 게 그냥 여기 있는 W를 브라로 바꾸고 그다음에 Z를 브라로 바꾼 다음에 앞에 그냥 다시 A를 그냥 해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 꼭 이렇게 그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을 해줘야지 그게 맞다. 예, 그래서 이거를 저는 보통 엔타일 리니어리티라고 보통은 얘기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또 되게 친숙한 개념들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내적이라는 걸 정의했다면 그럼 그다음에 정의할 수 있는 몇 가지 성질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직교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예, 뭐 다들 알듯이 두 개의 벡터가 직교한다는 거는 내적이 0일 때라고 정의돼 있죠. 그래서 예, 그렇게 정의한 것뿐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내적을 정의했으니까 저희가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벡터의 크기라는 걸 얘기할 수 있죠. 저희는 보통 벡터의 크기는 그 내적을 취한 다음에 걔의 제곱근을 취하는 거를 벡터의 크기라고 한다. 뭐 그래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되죠. 그럼 왜 굳이 이걸 두 가지를 먼저 정했냐? 사실은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오소노멀 베이시스. 그러니까 정규화된 직교 정규화된 직교 베이시스. 예. 기저 벡터. 예. 를 정의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런 두 가지 텀이 정의가 된다면 저희는 저런 걸 정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오소노멀 베이시스를 쓰고 싶어요. 근데 뭐 계속 얘기하지만 꼭 오소노멀 베이시스만이 유일하게 사용될 수 있는 베이시스가 아니라 이무의 베이시스들이 사용될 수 있으니까 일단 계속 오소노멀 베이시스 위주로 사용하고 싶은데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 첫 번째로 그러니까 저희가 또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선형대에서 배우는 개념 중에 하나가 그람 슈미트 정리라고 해가지고 임의에 저희가 꼭 직교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예, 그 리니얼리 그 독립인 어떤 그런 베이시스 스탯이 주어지면 그걸 가지고 항상 저희가 정규화되고 그다음에 서로 직교하는 그런 베이시스를 항상 찾을 수 있다. 그게 그람 슈미트 정리죠. 예,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그러니까 보통 이 그람 슈미트 정리를 증명할 때 뭐 3차원 벡터에 대해서는 벡터 공간에 대해서는 사실 되게 직관적이고 증명하기도 쉬운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임의의 제가 n차원 그냥 순전히 n차원이 아니라 앞에서 얘기했듯이 되게 추상화시켜서 그냥 정의로만 시작한 벡터 공간이 주어졌을 때 그럴 때도 얘를 증명할 수 있냐? 당연히 할 수도 있어야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뭐 좋은 시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꼭 다 낸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냥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그 문제를 제가 보통 선호하는지 뭐 예전 문제들 보시면은 대충 알겠지만 오히려 이런 그러니까 뭐 실제로 숫자로 막 푸는 거 뭐 그런 거는 별로 안 하고 오히려 이런 개념적인 것들 그런 것으로 많이 하고요. 예, 그다음에 또 우리가 그 오소노멀 베이시스가 주어졌다고 좀 가정을 할 텐데 제가 그래서 앞으로 좀 사용할 때 아마 이런 노테이션을 좀 주로 많이 사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1, 2, 3, 4 하는 거는 결국에는 저희가 오소노멀한 베이시스를 그러니까 쭉 찾으면은 걔네들의 그냥 번호를 1, 2, 3, 4, 5, 6, 7 그렇게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면은 저희가 또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그럼 아예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죠. 저희가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두 개의 그러니까 오소노멀 베이시스에서 두 개를 임의로 뽑았을 때 걔네들에 대한 내적은 결국엔 저희가 이런 크로니커 델타 형태로도 표기가 가능하다. 저렇게 되면 뭐 이것저것 증명하거나 그럴 때 꽤 유리하니까 이 표기를 계속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사실 예, 뭐 예, 그다음에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떤 그 뭐 2차원이라든지 3차원 공간에서 생각하면은 그러면 이거는 되게 당연한 거죠. 어떤 임의의 벡터가 주어졌는데 저희가 여기다 사용할 수 있는 그 베이시스는 그러니까 예, 그 좌표 뭐 어떻게 보면 좌표계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뭐 그냥 간단하게는 뭐 x 좌표, y 좌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유일한 좌표계는 아니죠. 뭐 다른 종류의 좌표가 많이 쓰겠지만 뭐 예를 들면 간단하게는 요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돌린 거 이런 식으로 돌려도 얘는 좋은 좌표계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서로 직교하고 있고 꼭 저희가 직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꼭 이런 좌표계면을 써야 된다는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좌표계를 쓴다. 그리고 이게 다 길이가 1짜리인 유닛 벡터라고 하면은 그럼 이 벡터 하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그 이쪽 방향의 컴포넌트를 뭐 V, 그러니까 이런 애를 V라는 제가 벡터로 썼을 때 얘에 해당되는 그 이쪽 방향,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요거를 1이라는 벡터, 그러니까 1이라는 베이시스, 그 다음에 얘를 2라는 베이시스로 하면은 그러면은 얘를 나타내기 위해서 보통은 1이라는 애한테 V1이라는 이만큼의 개수가 곱해지는 거죠. 길이에 해당되는. 마찬가지로 2라는 애에 대해서도 이게 길이가 V2라는 애가 나올 테니까 그럼 저희는 이거를 V2라고 보통 이렇게 쓰죠. 예, 근데 이게 이때 얻어지는 이 V1과 V2는 예를 들면 이 그 벡터 자체는 변함이 없는데 예를 들면 제가 좌표계를 이렇게 생긴 애를 썼다. 그리고 제가 요거를 1'이라고 하고 여기를 2'이라고 하는 새로운 좌표계를 썼다. 그러면은 사실 좌표계는 바뀐 게 전혀 없잖아. 벡터는 바뀐 게 전혀 없잖아요. 똑같은 벡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나타내는 이런 컴포넌트는 예를 들면 요거는 새로운 V1'이라는 애가 나타날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아예 0이죠. 그러니까 V2, 그러니까 굳이 얘기한다면 V2'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예, 그래서 저희는 보통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해당되는 그 행렬 표현, 그러니까 그 열 벡터 표현을 보통은 얘를 V1, V2라고 쓰는데 거꾸로 얘에 대해서 저희가 쓸 때는 예를 들면 V1'과 0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게 좀 명확한 게 같은 벡터를 나타내는 이 열 벡터의 표현은 유니크하지, 베이시스가 달라지면은 유니크하지 않다.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제가 앞에서 했던 얘기들에서는 만약에 베이시스가 고정이 됐다면 그때는 요 값들은 유니크하게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임의의, 그러니까 예, 근데 만약에 베이시스가 고정되지 않다면 오히려 이 값들은 베이시스가 바뀜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면 일정한 애가 아닌 거죠. 그럼 여기서 정말로 일정한 애는 뭐냐? 진짜 요 벡터. V라는 벡터는 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벡터는 일정하지만 걔를 행렬 형태로 나타낼 때 아니면은 열 벡터 형태로 나타낼 때 그때는 걔네들을 나타내는 표현은 바뀐다. 예,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요. 왜 제가 이걸 계속 강조를 하냐면 저희가 양자 계산에서 엄청 많이 하는 게 나중에 결국에 따지고 보면은 베이시스 변환입니다. 그래서 베이스가 계속 바뀌면은 같은 양자 상태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이 되게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걸 추상화시켜서 표현을 하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 이런 개념들을 강조. 저희가 보통은 그 오소노마라는 베이시스, 예, 이런 애를 선호하는 이유가 딴 게 아니라 오소노마라는 베이시스를 사용하면은 저희가 임의의 어떤 벡터가 주어졌을 때 얘에 해당되는 이런 컴포넌트들, 뭐 이런 컴포넌트들을 얻기가 아주 쉽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오소노말의 정의를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베이시스끼리 서로 내적을 하면 무조건 0이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적을 하면 1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여기서 이런 벡터가 주어졌을 때 내가 이 컴포넌트를 얻고 싶다 하면 그냥 하는 건 아주 간단한 게 뭐냐면 그냥 여기다가 V라는 이 벡터에다가 제가 1이라는 이 베이시스 벡터를 그냥 내적을 해주면 그럼 당연히 얘는 선형성에 의해서 얘랑 내적되고 얘랑 내적될 텐데 첫 번째 얘랑 내적되면은 얘는 내적의 크기가 1이니까 무조건 1이어야 되니까 그때는 V1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1이 2랑 내적됐을 땐 그냥 서로 직교하니까 무조건 0이 돼서 더 이상 안 남는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단순히 그 앞에 있는 개수를 얻어낼 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처음부터 사용하는 이 베이시스가 그 서로 직교하고 노멀라이즈가 그러니까 크기가 1로 다 정교화가 돼 있다면 그러면 사실 그 계산이 엄청 쉬워진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저희가 이런 노멀라이즈드 오스토노멀 베이시스를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이 형태로 저희가 이 개수를 구하는 것도 많이 할 거니까 뭐 익숙하지 않으면 좀 익숙하도록 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저희가 그 오소노멀한 베이시스를 가지고 전개를 하면요. 그러면 또 유리한 점이 뭐 너무나 명확한 얘기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강조를 하면 예를 들면
예, V라는 벡터가 주어졌고 W라는 애가 주어져서 각각을 나타내는 이런 개수들은 다 다르겠죠. 왜냐하면 두 개의 다른 벡터니까. 근데 얘네들에 대한 내적을 보통 할 때는 그러면 사실 내적을 어떻게 할지를 앞에서 나온 걸로 막 예,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따져보면은 결국에 이 V에 대한 그 캣 형태로 바꾼 다음에 근데 캣 형태로 바꿀 때 아까 계속 얘기했던 게 얘를 캣으로 바꿀 때 그러면 뭐 모든 i를 다 캣으로 바꾸면 되는데 그때 주의해야 될 게 이 앞에 붙어 있는 개수 v sub i를 다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해주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w 같은 경우는 그대로 가도 되죠. 그래서 걔네들의 선형성 때문에 다 계산을 해보면 실제로는 이런 형태가 나올 거고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또 얻은 결론이 그 활용할 수 있는 결과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미 얘네들이 오소노멀한 같은 베이시스에 대해서 전개가 돼 있다면 그럼 그 베이시스들은 서로 그 크로네커 델타의 이런 관계를 따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내적 많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뭐 n제곱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n 차원의 그런 벡터 공간일 때 n제곱의 그런 내적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중에 살아남는 애들은 n개밖에 없다는 거죠. 나머지는 다 0이 되죠. 그래서 그 관계를 그대로 적용하면은 이 더블 서메이션이 사실은 싱글 서메이션으로 바뀌고 예, 그래서 결국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내적의 정의랑 똑같은 결과를 얻습니다. 거의 똑같은. 근데 아까도 계속 강조하지만 이때 그냥 일반적인 내적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 점은 여기에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을 꼭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거 안 해주면 틀리죠. 예, 그래서 뭐 이런 거는 계속 주의를 하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예, 이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왜 저희가 그런 스큐 시메트리 같은 거를 그렇게 정의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명확하죠. 예,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는 일단 그 벡터의 길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그러면은 먼저 내적을 한 다음에 그거의 제곱근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수수료에 대한 내적을 했는데 걔가 마이너스가 되면 사실 그러면 길이를 구하는데 갑자기 거기서 그 허수가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 허수에 대한 길이라는 게 무슨 개념이냐? 예, 사실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라고도 그냥 보셔도 되죠. 예,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 자신에 대한 내적이 플러스가 나오도록 하려고 예, 그래서 놈을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스큐 시메트리를 이용해서 예, 정의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예, 그래서 저희가 방금 전에 했던 거를 다시 한번 약간만 다시 정리를 해보면 그 예, 어떤 벡터 V랑 W가 주어졌을 때 걔네들을 그러니까 그리고 또 주어져야 되는 게 베이시스가 이미 결정이 돼서 주어졌다면 예, 그러면은 저희는 아까 계속 얘기했듯이 임의의 벡터를 이렇게 열 벡터의 형태로 주어진 베이시스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W에 대해서도 W라는 벡터도 주어진 베이시스에 대해서 이와 같이 열 벡터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걸 계속 강조했고요. 그러면 얘들 간의 그 내적이란 거는 저희가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으니까 요거를 다시 이렇게 열 벡터와 행 벡터와 열 벡터의 표현으로 나눈다면 굳이 나눈다면 다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이렇게 오면 훨씬 더 편한 게 예전에 이미 잘 알고 있던 그냥 행렬의 연산하고 거의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사실은 다 똑같은데 저희가 시작한 거는 이런 행렬의 형태로 시작한 게 전혀 아니었어요. 저희는 완전 처음부터 추상화시켜서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벡터 공간이 있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그 안에 이러이러한 성질을 가진 내적이 있다고 가정을 하자. 그 두 가지만 시작을 했었고 그로부터 다 유도했는데 결국에 저희가 사용하는 이런 일반적인 그 행렬의 연산하고 거의 똑같은 결과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사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일반화시킨 형태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계속 강조하는 건 이런 연산이 가능한 거는 언제냐면은 이 V라는 벡터랑 W라는 벡터가 같은 베이시스에 대해서 열 벡터 또는 행 벡터로 나타났을 때 그때는 얘네들 간의 내적이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나지만 만약에 다른 베이시스를 썼다. 그럼 계산이 완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예를 들면 V랑 W에 대한 이런 내적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V를 제일 먼저 뭘 해줘야 되냐면 그 현재 여기는 이게 그 캣 벡터의 형태로 나타냈죠. 그래서 그 열 벡터 형태로 나타났는데 근데 저희가 이거를 내적을 해주려면 일단은 브라 벡터의 형태로 바꿔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럴 경우에
브라 벡터에 해당되는 그 행렬 표현은 이와 같이 열 벡터 형태로 되는데, 근데 저희가 이렇게 바꿀 때 이 컴포넌트들까지 다 어, 그, 컬리복소스 형태로 다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은 이런 과정을 보통은 뭐라고 부르냐면 어드 조인트 오퍼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트랜스포즈 컨주게이션, 그러니까 트랜스포즈가 전치 행렬이니까 전치 행렬 하는 것 더하기 그다음에 컬리복소스까지 만들어주는 거. 예, 그 과정을 합쳐서 저희는 보통 어드 조인트 오퍼레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양자역학으로 또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 허미션 컨주게이션이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합니다. 뭐 그거는 뒤에서 허미션 얘기하면 다시 얘기를 할 텐데, 예, 그냥 이런 식의 표현이 있으니까 제가 앞으로 어드 조인트 오퍼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쓴다든지 아니면 트랜스포즈 컨주게이션이라는 표현을 쓴다든지 그러면은 이걸 한다는 거를, 예, 그냥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저희가 한마디로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이런 선형 방정식들이 그 캣의 형태 또는 브라의 형태로 주어졌다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경우에는 제가 그 캣의 형태로 어떤 벡터가 주어진 거고 그거에 해당되는 그 열 벡터를 이렇게 나타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어드 조인트, 예, 캣 벡터가 할 때는 항상 얘네들 모든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다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을 해줘야 된다는 뜻이고, 그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만약에 이렇게 벡터 앞에 스칼라 값으로 a라는 값이 곱혀져 있다 하더라도 이게 이 어드 조인트로 바뀔 때는 동시에 얘에 대해서도 저희가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을 해줘야 된다. 이걸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캣 벡터를 브라 벡터로 바꾸고 아니면 브라 벡터를 캣 벡터로 바꾸는 게 아니라 서로 어드 조인트를 할 때는 그때는 꼭 그 그러니까 이 앞에 곱해져 있는 개수들도 다 바꿔야 된다.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으로. 예, 그게 그 주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고요. 예, 그래서 뭐 똑같은 사항을 이 아래 그냥 그 캐프란 노테이션으로 적은 것 뿐이고요. 예, 그다음에 뭐 슈바르츠 이니퀄리티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벡터들 간에 뭐 이런, 그러니까 벡터의 내적과 그다음에 자기 자신의 길이에 대한 성질이라든지 아니면은 트라이앵귤러 이니퀄리티라고 해서 뭐 삼각형의 두 변의 합은, 두 변의 길이의 합은 두 개의 삼각형, 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벡터랑 이런 벡터가 있을 때, 예, 이거 전체의 길이의 합은 요거 두 개의 각각의 길이를 해서 더한 것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 예, 뭐 하는 그런 기하학적인 구조들을, 사실은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그냥 얼핏 보면은 저희가 그러니까 3차원 이런 그러니까 어떤 도형에서만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에서 얘기했던 그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의 정의만 가지고 다 증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증명도 어느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또 서브스페이스라는 개념을 저희가 가끔씩, 그러니까 앞으로, 예, 가끔씩이 아니라 자주 얘기하는데, 뭐 서브스페이스의 개념은 뭐 그냥 간단하게 그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 3차원 공간이 있는데 3차원 공간에 벡터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벡터 공간의 그 정의를 다 만족하는데, 그럼 꼭 3차원이 필요하냐? 예를 들면 제가 Z축의 방향을 안 하고 XY 평면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원래는 3차원짜리 벡터가 존재할 수 있지만 거기서 세 번째 컴포넌트를 다 0으로 세팅을 해버리고 다 0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러면 얻을 수 있는 거는 2차원에 있는 벡터밖에 못 얻잖아요. 근데 걔네들도 여전히 벡터 공간의 성질을 다 만족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저희는 2차원 공간을 3차원 공간의 서브스페이스라고 부르는 거죠. 구분 공간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 그냥 3차원, 2차원 정도면은 뭐 큰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면은 저희가 나중에 다루는 어떤 그런 양자역학 아니면 양자회로에서의 현재 양자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따질 때는 뭐 예를 들면은 3차원 공간이지만 그 2차원 평면이 XY 평면이 아니라 뭐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이런 평면에서만 벡터가 돌아다닌다든지 뭐 그렇게 일부러 저희가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엔 저희가 일부러 원래 스페이스는 차원이 훨씬 더 높지만 그중에 저차원에 대해서만 그 일부러 한정을 시켜가지고 뭐 어떤 어널리시스를 하면은 훨씬 더 편해지는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좀 개념적으로 잘, 그러니까 친숙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또 예, 제가 지금 이게 리뷰하느라고 되게 빨리 진도를 나가야 돼가지고
여기서 좀, 예, 그러니까 좀 빨리빨리 나가는 걸 좀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개념이, 선형 벡터 공간에서 저희가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하는데,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게 뭐 딴 게 아니라 일종의 함수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보통은 함수라는 걸,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함수라는 걸 정의할 때, 뭐 예를 들면 뭐 정의역이 있고, 뭐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치역이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F라는 어떤 그 이 함수 관계가 존재하면 이 안에 있는 어떤 엘리먼트 뭐 1, 2 뭐 쭉 해가지고 뭐 이런 애들이 있고 뭐 아니면 A, B 뭐 이런 애들이 있고 할 때 그럴 때 1에 해당되는 어떤 결과 그 다음에 2에 해당되는 어떤 결과 이런 걸 다 매핑해 주는 걸 보통은 저희가 함수 관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 오퍼레이터라는 거는 저런 함수 관계를 해주는데 벡터 공간에서의 함수 관계를 한다는 게 차이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안에 벡터가 뭐 이런 벡터가 있고 뭐 이런 벡터가 있고 뭐 다른 종류의 벡터가 있을 때 결국에는 그리고 벡터 공간도 제가 예를 들면은 이 강의실에 해당되는 벡터 공간을 정의를 할 수도 있지만 또 옆 강의실에 해당되는 벡터 공간을 또 따로 정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오퍼레이터가 해주는 역할은 뭐냐면 이 강의실에 있는 벡터 하나를 저쪽에 있는 강의실에 있는 벡터에 매핑을 시켜주는 거. 그러면 이런 식의 함수 관계를 매핑을 해주는 것처럼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원래 오퍼레이터의 그냥 일반적인 정의는 어떤 그러니까 특정한 벡터 공간에서의 벡터가 주어졌을 때 걔를 다른 벡터 공간에 벡터로 매핑을 시키는 걸 일반적으로는 오퍼레이터가 부릅니다. 근데 예, 그리고 보통은 저희가 표기법 자체도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입력 벡터가 V고 그 다음에 그 다른 스페이스에 있는 벡터가 뭐 V 프라임이라고 하면은 그럼 이렇게 그 입력 벡터 앞에다가 오퍼레이터를 가하면은 그러면 새로운 벡터가 나온다. 예, 벡터에 해당한다. 예, 그게 그냥 일반적인 정의라고 하면 이제 여기다 약간씩 좀 그 추가를 할 게 첫 번째로 저희가 한정을 할 거는 리니어 오퍼레이터만 다룰 것이다. 예, 그래서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뭔지는 뒤에서 좀 더 정의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아까 이 벡터 공간에 있는 애를 다른 벡터 공간으로 매핑을 한다고 했지만 그 다른 벡터 공간이 꼭 원래 벡터 공간이랑 달라야 될 필요는 또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다르다고 얘기했는데 다시 같다는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처음에 얘기한 거는 꼭 같은 공간으로 매핑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었고 다르게 얘기하면은 같은 공간으로 매핑해 주는 애도 그냥 오퍼레이터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양자역학에서 사용하는 그 리니어 오퍼레이터는 같은 공간에서 시작해서 다시 그 안에 있는 같은 공간에 있는 다른 벡터로 매핑해 주는 애를 저희는 그것만을 고려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정한다는 게 다른 의미는 뭐냐면은 저희가 원래 리니어 오퍼레이터는 여기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강의실은 2차원 강의실이었고 저 옆에 있는 애는 3차원 강의실이라고 한다면 리니어 오퍼레이터는 예를 들면 2차원의 벡터를 2차원 공간에 있는 벡터를 3차원 공간에 있는 어떤 특정한 벡터에다 그냥 매핑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시작하는 벡터 공간의 차원과 끝나는 벡터 공간의 차원이 같을 필요가 없는데 저는 여기서는 일부러 선형대에서는 같은 공간으로 한정하기로 했으니까 시작하는 그 벡터 공간의 차원과 끝나는 벡터 공간의 차원이 같다는 그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한정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오퍼레이터를 정의를 한다는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제가 아까도 저희가 어떤 임의의 벡터 줄 때 걔를 보통은 cat 노테이션을 쓰지만 저희는 또 아는 게 이 주어진 어떤 cat 벡터가 있을 때 걔에 해당하는 브라 벡터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거꾸로 얘기하면 브라 벡터를 시작해서 다른 브라 벡터로 또 매핑해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도 사용하는 오퍼레이터가 있을 테니까 그런 오퍼레이터를 보통은 쓸 때는 브라의 경우에는 이렇게 오른쪽에다 써줍니다. 그러니까 그 오퍼레이터를. 그래서 보통은 cat 벡터에다가는 왼쪽에다가 오퍼레이터를 써주고 그다음에 브라 벡터는 벡터의 오른쪽에다가 저렇게 써준다. 예, 그게 보통 일반적인 노테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리니어 오퍼레이터라고 정의할 때 얘가 가져야 되는 성질을 뭐 정확하게 얘기를 안 했는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이런 함수 관계를 얘기할 때 그러니까 저희가 선형 함수라고 보통 표현을 하면은 뭐 이런 그 스케일러 그러니까
스칼라 값을 앞에 곱했을 때 이 결과가 이렇게 바뀌는 거랑 그다음에 더하기를 했을 때도 이렇게 나눠서 더한 거랑 같다는 거. 이게 그러니까 이게 리니어리티라는 어떤 성질이었죠. 그래서 리니어 오퍼레이터라고 저희가 정의하면은 이런 성질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게 그냥 정의입니다. 그럼 왜 저희가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관심을 많이 갖냐? 바로 뒷장에서 설명했지만 리니어라는 그 조건이 주어지면은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진다는 겁니다. 예, 그 얘기가 뭔지는 생각을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앞에 얘기했던 저런 뭐 리니어 관계라든지 이런 거는 브라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리니어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왜 우리가 관심을 갖냐? 딴 게 아니라 리니어 오퍼레이터의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에는 일반적인 그런 함수 관계 아니면 이런 오퍼레이터 관계라면 사실 첫 번째 벡터가 어디로 갈지랑 두 번째 벡터가 어디로 갈지 세 번째 벡터가 어디로 갈지는 다 서로 독립적이죠. 독립적일 수도 있죠. 근데 리니어 조건을 저희가 강요하는 순간 뭐를 얘기할 수 있냐면 예를 들면 요 안에 있는 벡터들 중에 저희가 베이스 벡터들만 딱 뽑아가지고 걔네들이 뭐에 매핑되는지만 결정을 해놓으면 그럼 나머지 임의의 벡터는 아무데나 매핑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베이스들이 매핑되는 관계 때문에 갈 수 있는 데가 무조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리니어 오퍼레이터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공간에 있는 뭐 이런 벡터랑 그다음에 이런 벡터가 그러니까 요 1번 벡터랑 그다음에 2번 벡터가 이쪽 공간에 있는 뭐 완전 이렇게 새롭게 생긴 1번 벡터랑 그다음에 뭐 2'이라는 벡터 이런 걸로 매핑이 됐다는 걸 알고 있다면 그럼 저희는 이 안에 임의의 벡터 새로운 V라는 거를 꺼내다가 얘가 어떻게 매핑이 될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얘는 무조건 저희는 뭘 알고 있냐면 1에 대한 V1과 그다음에 2에 대한 2에 대한 V2 이런 식으로 무조건 매핑이 될 걸 알고 있고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선형성 때문에 얘는 또 뭐를 얘기해야 되냐면 저희가 여기다가 이렇게 V라는 애한테 오퍼레이터를 가했을 때 얘가 선형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얘를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V1에 오메가의 1 더하기 V2에 오메가의 2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근데 다시 얘기하면은 저희는 얘가 아까 1'에 매핑이 될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요 오메가 2는 2'에 매핑이 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갈 수 있는 옵션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옵션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요게 V1의 크기고 그다음에 요게 V2의 크기였다면 그만큼 새로운 벡터는 V1의 뭐 이게 한 뭐 2배 정도 됐다고 하면 이거에 한 2배 정도 가고 그다음에 그 V2가 뭐 얘도 한 뭐 1.5배 정도 됐다면 요거에 1.5배 정도 되는 그러면 한 이 정도 크기 한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 되는 정도까지 가서 그래서 무조건 요걸로 시작한 V는 무조건 얘로 매핑이 될 거라는 걸 금방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걸 그냥 이렇게 수식으로 나타낸 것뿐이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그러면은 오퍼레이터라는 게 주어졌을 때 두 개의 오퍼레이터의 곱이라는 거는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이냐 하면은 뭐 별거 아닌 게 그냥 그 물론 저희가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의 오퍼레이터 람다랑 그다음에 오메가의 곱을 V에다 가한다는 거는 저희는 이거를 그냥 정의를 어떻게 해버리냐면 얘의 결과는 먼저 오메가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그 람다를 순차적으로 하는 이런 거를 저희가 그 오퍼레이터의 정의라고 그러니까 오퍼레이터의 곱의 정의 두 개의 오퍼레이터는 곱한다는 거는 이런 식의 연산을 할 것이다 라고 정의를 그러니까 약속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이 제가 되게 추상적으로 막 오퍼레이터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은 제가 하고 있는 게 행렬에 대한 성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국에 저 오퍼레이터에 해당하는 행렬을 항상 찾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행렬을 이해하면은 그냥 이 선형 오퍼레이터가 하는 짓을 다 알 수 있는데 아까 마치 저희가 3차원 공간의 벡터를 추상화된 벡터로 마치 추상화시켰듯이 얘도 어떤 면에서는 잘 알고 있는 행렬을 선형 오퍼레이터라는 저런 추상화된 완전히 다른 이름으로
그 승격시켰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예, 선형대수 시간에는 잘 다루지 않는 그 노테이션이지만 양자역학에서는 많이 쓰는 노테이션이 뭐가 있냐면 이와 같이 두 개의 그 오퍼레이터가 주어졌을 때 얘네 사이에 커뮤테이터라는 걸 계산을 많이 하는데 커뮤테이터에 그럼 계산할 때 정의가 뭐냐?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오메가 람다 빼기 람다 오메가. 예, 뭐 그냥 저렇게 돼 있는데 그 뭐 사실 방금 전에 제가 잠깐 얘기했듯이 저희가 오퍼레이터를 일종의 행렬로 생각한다면 그러면은 커뮤테이터가 항상 0이 되는 게 보장이 돼 있냐 했을 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왜냐하면 저희는 행렬이 두 개가 주어졌는데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이 주어졌을 때 이거를 이렇게 바꿨을 때 이게 등호가 성립되냐?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을 뺐을 때 0이냐 아니냐는 사실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게 0이 될 경우에 가지고 있는 뭐 꽤 중요한 성질이 있어서 그거를 나중에는 그 설명할 때 어, 양자회로 같은 거 계산할 때는 설명할 텐데 일단은 그냥 정의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 그래서 예,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뭐 순서가 꽤 중요하다. 예, 뭐 그러니까 예, 계속 행렬의 경우에 곱의 순서가 중요한 것처럼 예, 얘도 똑같다는 걸 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커뮤테이터가 가지는 꽤 재밌는 성질이 지금 요 정의만으로 시작하면은 예를 들면 요렇게 된 애랑 요렇게 된 애가 서로 같다는 거는 예, 그냥 간단하게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제가 시험에 낼 수 있겠죠. 예, 증명해봐라. 예. 예, 그 다음에 뭐 근데 이거 아마 처음 해보는 사람들은 예, 좀그 외우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이거 외우는 방법은 뭐 증명은 물론 따로 해야겠지만 뭐 결과만 저희가 활용해야 될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 그 외우는 방법은 사실은 약간의 그 미분할 때 체인룰하고 되게 비슷한 형태라는 걸 자세히 보시면 알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제가 f 곱하기 g라는 이런 함수가 주어졌을 때 얘의 시간에 대한 미분을 뭐 한다. 예를 들면 이렇게 아니면 뭐 x에 대한 미분을 한다. 뭐 그러면은 시간으로 하죠. 네, 그러면 저희가 보통은 먼저 뭘 하냐면 앞에 있는 애에 대해서 미분 따로 하고 이렇게 따로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애에 대해서 또 미분 따로 하듯이 마치 이렇게 하듯이 얘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 커뮤테이터를 개발을 하는데 이렇게 두 개가 곱해져 있는 애랑 이런 커뮤테이션을 해야 되면 그러면은 앞에 있는 애 먼저 따로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애 이렇게 따로 하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원래 곱에서의 순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람다가 먼저 곱해지고 그 다음에 세타가 곱해져 있으면 그러면 요거 따로따로 하는데 곱할 때 람다는 앞에다 곱해줘야 되고 세타는 뒤에다 곱해줘야 된다. 이 정도의 룰만 잘 기억하면 그럼 사실은 뭐 커뮤테이터 가지고 계산할 때 그냥 거의 기계적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오퍼레이터가 일종의 행렬하고 비슷하다고 했으니까 그럼 얘도 인버스라는 걸 정의할 수 있고요. 인버스의 정의는 딴 게 아니라 예, 그 역행렬의 정의랑 거의 똑같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된다고 볼 수 있고 근데 당연히 모든 행렬이 역행렬을 가지지 않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퍼레이터들도 모든 오퍼레이터가 인버스를 가진다는 보장은 없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행렬의 곱에 두 개 행렬의 곱에 역행렬을 구할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거 아마 증명을 많이 해봤을 텐데 예, 오퍼레이터도 저렇게 된다는 걸 앞에서의 그냥 정의만으로 다 유도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두 페이지를 더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고 예, 뭐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고 예, 뭐 질문 없으면 예, 그냥 나가도 됩니다.